일단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뭐 비혼 또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 세계적인 현상 같기도 합니다. 좌절의 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고 전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도시 여성이 농촌 총각과 결혼을 하면 뭐 한 560만 원을 주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해외 토픽으로 아주 시끌벅적하게 일본이 좀 그 소동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일본의 그 결혼율, 뭐 출산율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 여성이 농촌으로 시집을 가면은 이제 60만 엔, 그 56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 워낙에 화제가 되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와 시집 가야 되겠다, 결혼 장가 가야겠다 이게 그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뭐 가느냐라는 것도 있고, 액수가 작다고. 액수도 작고 뭐 이제 도시에 애초에 사는 이유가 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편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 농촌으로 가면서 그 돈으로는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였죠. 그래서 이게 논란.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우스꽝스러울 정도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국가 정책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 관련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뭐 비혼 또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좀 전 세계적인 현상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지금 아이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그러니까 집 사는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어떻게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뭐 일본도 만만치는 않는가 보네요. 네네. 또 우리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상으로는 높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2 정도 되는데요. 우리 1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네, 우리는 뭐 0.7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가 진짜 심각하네요. 네, 그렇긴 합니다. 지금 지난해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가 50만 쌍 미만이다. 90년 만에 가장 낮은 결혼 건수, 그것은 결국 가장 낮은 또 출산 건수로 연결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점 몇이 나오는데 우리는 0.7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죠. 한 2017년 정도부터 좀 약간 그 내리막을 심하게 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리네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네. 근데 일본이 욕망 부족 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일본에 이제 초식남이라는 용어가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랬죠. 이게 이제 남성들이 어떤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가 기존의 남성들이 했던 그 행동들을 안 하면서 마치 좀 초식동물처럼 에너지도 없고 욕망 자체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일본 사회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욕망 부족 사회라는 것이.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더 초식이죠. 초식 사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욕심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초식남. 이 초식남이라고 해서 되게 순한 남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기본적인 욕망이 부족하다. 그런 관점이죠. 이거 좋은 말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초식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럼 그 원인을 어디서 지금 찾고 있을까요? 저 일본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도 좀 침체가 돼 있고 뭐 도시일수록 뭐 집값도 올라가고 이런 비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청년 세대에서 이런 좌절이 나타나는 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좀 특히 그 남성들의 자체 속성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욕망이 없다, 뭐 이렇게 달관 세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원인을 좀 보편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지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출산율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포자기. 좀 좌절.
포기. 이 현실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된다고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즐기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 가자. 즐기자라는 게 이제 얼마 전에 유행했던 욜로였고요. 이제 즐기는 거 하다 보니까 또 비용이 모자라니까 지금 또 요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요노는 뭡니까? You only need one이라는 뜻인데요. 뭐 많이 필요하지 않다, 아껴 써라 이런 느낌이죠. 네. 하긴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캐나다에서 만난 일본 친구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서 한 6개월 알바해가지고 돈 네. 모아서 캐나다 와서 한 또 6개월 살다 또 가서 돈 떨어지면 또 일하고 또 오고 네, 뭐 네. 그걸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있길래 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나 보다. 예, 나이 들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프리터족이라고 그런. 그게 프리타 쪽입니까? 네네네. 이제 직업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아르바이트하고 프리터족이라고 했었죠. 지금 일본이 지금 말씀하신 프리터 쪽, 그다음에 히키코모리는 뭐 워낙 많이 들어봤던 단어긴 한데 네네. 이러한 문제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심각성이? 특히 히키코모리가 일본의 대표적인 사회 문제인데요. 한 70년대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버블 경제가 좀 수그러든 90년대에 본격화된 현상입니다. 청년들이 직업도 갖지 않고 이제 자기 집에서만 지내는 이런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전까지 이제 버블 경제였으니까 굉장히 기회도 많고 했었는데 이게 좌절되면서 이제 좌절의 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측면은 좀 일본인들의 좀 문화적 성격 또는 문화적 행동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본 사회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해야지 사회가 돌아간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면은 나는 사회에 폐를 끼치는 거다라고까지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갖지 못하고 남들처럼 저렇게 하지 못할 거면은 폐가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없다. 스스로 좀 가두는 거죠, 자기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히키코모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히키코모리의 문제가 이제 고령화된다는 측면 때문에 하긴 문제가 이 되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죠. 그렇죠. 한 30년 됐으니까. 지금 이제 8050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세대가 50대가 됐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전혀 직업이나 이런 생계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이 사람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다 이제 80대, 90대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거죠. 근데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은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워낙 젊은 인구가 없어서 얼마 전에 저도 일본을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70대, 80대들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일하라고 정부에서 계속 전화해가지고 물류, 특히 물류 쪽에 그다음 기사 이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젊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독려를 한다. 그래서 70대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 용어 쓰면 기분 나빠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나요. 뭐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일할 자리야 있다고 보면 있는데, 최근에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일본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만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실물 경제 차원에서 뭐 실질 소득이라든가 실질 임금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역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젊은이들 입장에서도 뭐 내가 일은 할 수 있지만 이거 벌어서는 크게 좀 변화를 내가 보기 어려우니까는 그냥 집에 있겠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일본에 계신 사업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 대학 나와서 젊은 층들이 일본에 도전을 해보는 거 좋다. 일본 IT IT 쪽이 또 약하고 하니까 여기에는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자리는 넘쳐나나 보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가 보다. 취업할 거든 기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실질 임금이라든가 그런 또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그러니까 그보다 좀 못 사는 나라 아니면은 그와는 좀 다른 환경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거기에도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특히 이제 일본
청년들이, 일본 정치인들이 예전부터 한 얘기였는데요. 한 90년대 이후부터 일본 내에서 어떤 가능성이 없으면은 좀 해외에 나가서 일자리를 갖거나 그래야 되는데 좀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욕심이 없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일본 사회에서 보기에는. 그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무기력한 사회가 돼가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이제 심리학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 좌절이 이어지고 딱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일본의 그 정책, 시골로 결혼해서 가는 여성들에게 560만 원 지원하는 정책. 이거는 그만큼 농촌 문제, 농촌에 그 어떤 그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일본에서 체감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긴 한데요. 근데 사실 결혼율이나 출산율은 일본에서 보면은 농촌이 더 높습니다. 하긴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농촌에 일단 사람들이 있습니까? 젊은 층들이?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일본은 이제 옛날부터 그 지역 분권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뭐 일본이 한 60여 개의 단위로 따로 이제 살았던 시기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서울 집중형, 도시 수도권 집중형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일본 뭐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도 어느 정도는 있고 탄탄한 기업들도 있고 뭐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좀 농업 쪽에서는 이제 할 사람이 없고 점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거기나 여기나 그 도시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마음들이 크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출생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7명.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심각한데 일본도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더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몇십 년 동안 계속 써왔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출산율 떨어지는 거 보면.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출산을 하면은 뭐 출산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이제 정책 뭐 지원 정책 쪽으로 많이 초점을 잡고 있는데 요게 좀 핀트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 일단 뭐 집값이라든가 이제 살아가는 비용, 교육비 이제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거, 결혼을 하면은 아이는 당연히 낳는 거, 뭐 한 명이냐 둘이냐 셋이냐 이게 문제지 낳긴 낳는 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뭐 결혼부터 내 선택의 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둘 다 의사고 한데 우리는 그냥 살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과 출산이라는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그 지원 같은 쪽에 핀트가 맞춰진 정책은 좀 효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참 그렇군요. 근데 진짜 0.7명이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잘 안 낳는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출산과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일본은 그 성역할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거의 뭐 세계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할 정도의 나라인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결혼이라든지 출산율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청년들까지도 결혼을 해야지 뭐 아이를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분들 때문에 지금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가치관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이렇게 살았다. 뭐 나는 아닌데 나는 다르게 살 건데
하면서 뭐 부모님이 아무리 뭐 가지라고 해도 결혼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요 차이에서 좀 그 수치의 차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집안의 압박을 네, 네. 예, 일본은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받는다. 그렇죠. 뭐 집안의 압박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문화적인 사회, 압박이죠. 사회적. 결혼해야 돼. 네, 네. 그 이 당연한 나이 되면. 거야라는 비율이 아직 좀 높고. 그 제가 그 어디 서양 사람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유럽 사람 그 일본 여성 그 남성적인 그 여성은 순종하고 하는 네네. 그런 일본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막 하이하이 막 이래가면서 네네. 그래가지고 그 여성 너무나 여성스럽고 근데 유럽은 뭐 거의 남녀 그 평등이다 그렇죠. 보니까 뭐 예. 거의 그냥 동성같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여성스러워서 결혼을 했는데 네. 역시 몇 년 지나니까 똑같아지더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한국 이 정부의 정책들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큰 틀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돈 나눠주기. 네네. 이제 지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최근에 좀 효과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게 그 경력 단절을 최대한 방지하는 쪽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직장 여성이 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 뭐 대부분 경력이 단절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전통적으로 그랬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막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하고 와도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그 자기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고, 문화적으로 그게 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일본에서 기업 등에서 최근에 그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좀 만만치 않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뉴스 이렇게 보면은 뭐 지방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 나면은 뭐 새까지 나면 뭐 1억을 준다는 등 네, 뭐 네, 별의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업들에서도 뭐 결혼하면 뭐 얼마씩 뭐 보너스 준다는 기업들도 네. 쏙쏙 나오고. 그럼 일단 이제 경제적 지원은 충분치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일단 뭐 일시금으로 받으면 큰 돈이겠습니다만은 워낙에 뭐 이제 뭐 대학 보낼 때까지 키우려면 엄청난 돈이 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그 해외로 입양돼 가는 아이들의 이야기 많이 뉴스나 네, 뭐 네.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해봤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그러니까 서방세 미국이 됐든 뭐 캐나다가 됐든 이런 그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도 막 입양을 막 해가지고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씩 네, 네. 그런 데는 어떤 사회 어떤 그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된 어떤 정책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과. 네,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비가 무료로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게 일단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네, 그러니까 네. 더구나 우리는 뭐 사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뭐 진짜 부모들이 젊었을 때 돈 벌어서 전부 거기다 쓴다고 할 정도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비용이 좀 줄어든다면, 확 줄어든다면 네. 좀 아이를 낳는 것을 좀 이렇게 그래도 좀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이 되겠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그 아이를 뭐 가지실 단계에 있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드릴 필요가 있나? 뭐 그렇죠. 이런 식의. 네. 참,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가족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아니. 네. 알겠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 자,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거 어떻게 네. 우리 그렇죠. 몇 년, 5년, 10년 후에 잃을 것 같기도 우리 해요. 사회에도 이제 네. 나타날 일일 텐데 일단 이제 출산율 회복을 통한 뭐 인구 증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늦은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고령화를 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좀 눈에 띄는 거로는 뭐 병원이라든지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서 의료가 좀 더 필요하실 텐데 이런 쪽에 좀 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젊은 층들이 이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어떤 이 받침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했었고 이게 계속 대물림 돼야 되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그 노년층은 늘고 예. 그래서 지금 체제 지금 구조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네. 이것이 진짜 지금은 이렇게 좀 걱정하는 정도로 끝나지만은 진짜 10년, 20년 후에는 상당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자, 오늘은 시골로 결혼을 가면 도시 여성들에게 560만 원을 준다는 네, 이 뉴스,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현 모습,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신 우리 한민 교수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